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까지 저를 불러주시고 하이데거 강의를 부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2시간 동안 하이데거 철학에 대해서 고전성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이 사실 막걸리 강의 진행하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렵냐 하면 이 사람이 아마 니체 잘 아실 겁니다만 프리드리히 니체와 마틴 하이데거가 독일 정신을 새롭게 또는 유럽 정신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고전에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 그다음에 라틴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적 문헌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새로운 사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개념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오는 이 존재와 시간 이 책만 해도 1927년에 쓴 작품인데,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돌아보면 우리를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6.25 전쟁이라고 그럴까? 6.25 전쟁 이후라고 생각할까? 하여튼 한일 합방되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광복절 그저께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6.25 전쟁을 겪는 그 와중을 살았던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유럽의 위기,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하는 이 혼란의 시기,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까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그 사람은 그리스 로마에 있는 본래적인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모시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틴 하이데거가 고전이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아마 제 강의자를 준 거 제가 부분에 제가 역설적 고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사람은 1927년에 작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논어 공자, 맹자처럼 그런 고전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리스 로마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당면한 그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했던 새로운 사유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죠. 한편으로는 고전을 해석했고, 그러나 그걸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데거는 독일 학자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우리는 이제 벌써 이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극복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하다. 경제적인 풍요를 일으켰는데 정신적으로 좀 공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이데거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이데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의 어떤 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이데거 철학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어렵냐 하면 존재와 시간 저 책은 독일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존재와 시간 번역본, 독일어 번역본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농담을 합니다. 왜 그래 하냐면 저 책 안에 굉장히 낯선 개념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데 그 개념들은 거의 대부분이 쓰지 않는 독일어인데 자기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독일 철학가들도 그 말을 정확히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개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외국인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힘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새로운 사유가 뭔가, 새로운 생각이 뭔가 이걸 개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현대사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체계가 뭔가 하고 돌아보시면 그 체계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라고 돌아보면 이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유럽, 미국 이런 사회가 동일한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세 가지 시스템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말해도 천문적으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도 이 세계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시스템을 넘어서서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전 세계로 움직이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었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났고 뭐 내일인가 뭐 오늘이 100일인가 그렇죠. 1100일. 그러니까 이 그 정치적 시스템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을 우리가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과학기술주의입니다. 이 과학기술주의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지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 그 과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지구를 도는 달이 몇 개죠? 한 개지 않습니까? 그죠? 달은 한 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아, 달 뒤에 또 작은 달이 하나 더 있어. 우리가 그 못 봐서 그래. 왜냐하면은 달 뒤에 있어서 우리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아, 그 나사에서 그걸 발견했대.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달 뒤에 또 달이 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과학적 놀라운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지식의 기준이 됐습니다. 뭐 여기 아마 교회 나가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절에 나가신 분들 많으실 건데 절에서 스님들이나 또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진리에 불과해요. 과학적 지식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목사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고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진리와 과학적 진리가 다르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은 과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운영한 기술이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 여기 나오는 자본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과학기술주의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저 시스템이에요. 저게 뭐냐? 저게 어디서 왔느냐? 저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에게 독일로 치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치가 들어서고 뭐 온갖 그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그 시기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식민지 했었죠. 일제식민지 했었고 해방되자마자 바로 또 아까 말했던 6.25 전쟁을 겪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뭐 못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은 사실은 돌아보면은 그가 고전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했듯이 바로 이 유럽 근대가 만들어놓은 이 체제, 이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이 의미가 뭔지를 밝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하이데거가 언제 죽었냐면 1976년에 죽었습니다. 1976년이면은 뭐 불과 40년 전이에요. 1979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입니다.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탈형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사람이 탈형이상을 말 쓰진 않아요. 그러나 탈형이상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붙입니다. 벌써 어렵죠? 형이상만 해도 어려운데 탈형이상이 뭐냐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말이 어려서 그렇지 사실 형이상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형이상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자연학 뒤에 있는 학문이 형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학은 뭔데요? 자연현상.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 이 보고도 뒤에 보면 동산도 있고 뭐 하늘, 강, 뭐 온갖 자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연을 해명하려고 했던 학문을 하는데 그걸 자연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걸 붙입니다. 그런데 자연학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 자연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자연이 있으면 자연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신이 있다면 신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절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하튼 자연 안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겁니다. 자연을 만드는 원리. 그게 뭐냐?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자연학 이후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 말로는 피지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쓰는 피직, 물리, 그 말 거기서 나왔습니다. 피지카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자연현상 이후에 그 뒤에 있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메타피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메타는 이제 오버라는 뜻이거든요. 넘어선다, 그 이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오버한다는 그 영어의 오버라는 의미에서 오버 피직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피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메타피직이 바로 우리가 쓰는 메타피직 형이상이라는 말 뜻입니다. 이 말을 19세기에 한자를 쓰던 그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뭐 일부 사용했습니다만은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필 말을 그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주역에 보면 역경 아시지 않습니까? 주역 제 앞에 첫 문장에 이게 나옵니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형태를 넘어서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그게 물건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보다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마이크 들고 있고 뭐 손에 이거 들고 있고 이거 잡고 뭐 모든 자연현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태를 넘어서는 것, 형태의 원리가 뭘까? 우리가 제 수승 인문학을 하면은 보이는 것은 여기 와서 강의 듣는 분들이고 교재고 강의하는 저고 뭐 비프로젝트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을 줬을 거고 인문학 관계가 필요하니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역에서 이 필요하니 만들자 하는 이런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것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물건이고 물건 뒤에는 그 물건을 있게 하는 원리가 있다. 그걸 도라고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왜 도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도를 찾자, 도를 구한다, 뭐 구도를 한다, 뭐 이런 할 때 또 도가 거기 나옵니다. 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형이하라고 그러고요. 형태를 넘어서는 것을 형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역에. 그래서 이 형이상이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원리를 묻는 것.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몸을 묻는 것은 자연학입니다. 그죠? 우리 의학은 사람의 몸을 문제를 삼아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뭐냐? 너 왜 그리 사니? 라고 하고 그거 물으면 그거는 의학이 아니고 의학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사실 철학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형이상학으로 한자말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 이 형이상학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보면 쉬운데 그 다음에 탈은 왜 나오느냐? 그게 형이상학입니다. 탈은 왜 나오냐 하면은 그 형이상학이 이제 더 이상 유효성을 다 했다. 그러니까 유럽만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뭐 카톨릭이 융성했었고 어떤 중세 체계가 있었고 했겠죠. 근데 그 체제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래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유럽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이고 위기고 사람이 죽고 죽이고 이렇게 수천만이 죽어나가는 이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생각들 형이상학이 잘못됐다. 그러니 새로운 형이상을 만들자. 그게 바로 탈형이상입니다. 제가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 삶의 원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타당성을 상실했으니 새로운 삶의 원리를 또는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찾아내자.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 형태가 안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 이후다. 그래서 탈출, 뭐 탈주 이런 의미로 탈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유럽 말로 포스트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포스트는 그 이후라는 뜻이니까 포스트 메타피직. 그러니까 형이상학 이후에 형이상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이 탈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말을 제가 안 썼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이데거 탄생 100주년 때 하이데거 기념 심포지움을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 한 70몇 명이 모여서 스위스 루체른에서 회의를 합니다. 학술 회의를 하는데 그 학술 회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마틴 하이데거 탈형이상학자인가. 여기서 탈형이상학을 붙입니다. 왜? 형이상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하이데거인데 돌아봤더니 유럽에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형이상이 아니더라. 그걸 넘어서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탈형이상학을 부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탈형이상을 쓰죠. 지금 제 이야기 안 어렵죠?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것을 학문이 뭡니까? 학문이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체험을 해요. 근데 체험을 하는 것을 학문은 그걸 일반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철학도 사실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 평소 말하는 것, 이게 철학이에요. 그걸 일반화시키고 학문적으로 개념을 만들고 무슨 뭐 논리성을 세우고 한 게 그게 그냥 학문으로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철학 이야기할 때 가능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철학하는 거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철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듣고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그게 공자 논어가 우리한테 더 유효하나? 성리학이 이제 유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유학적으로 뭐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섬기고 다 하거든요. 그럼 유교는 어디 있지?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 철학하시는 거예요. 하대가 좀 철학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저처럼 학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무슨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학문적인 철학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구나 철학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아무나 철학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아무나는 저 같은 철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철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탈레니상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 성리학이 예를 들어서 유효성을 다했다면 조선이 멸망하면서 성리학이 더 이상 세계를 못 구하는구나. 더 이상 논어 명작을 찾아가지고는 우리 과학기술 시대를 살 수 없구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 수 없구나. 그럼 새로운 걸 만들자.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탈평이상입니다. 뭐 논리가 아니죠. 예. 자, 그거를 그러면 하이데거는 어떻게 했는가? 이 두 번째 보시는 존재망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아까 말이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존재망각성 그러니까 말이 힘이 나서죠. 그게 어렵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개념은 간단한데 말을 어렵게 쓰니까 저렇습니다. 존재망각성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이해하면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시면은 요만한 키에 뭐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고 뭐지 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기 이제 그 서울서 내려왔는데 오늘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제가 안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있는 것으로서 나는 있는데 이 자리에 저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없다는 것이 그게 존재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게 나의 존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은 존재가 아니고 무예요. 저기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방한다 그 이야기 하는데 제 아버지는 얼마 전에 얼마도 아니죠. 한 15년 정도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98이시나 계시는데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데 어머니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저 서울시 구체에 계시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아버지는 아예 지금 세상 떠났으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리에 없지 딴 데는 계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니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말의 다양한 의미예요. 아예 용처럼 아예 없는 게 있고 있었지만 없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그 없음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어머니의 없음도 있어요. 이게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는 것인데 내가 있다는 것만 보고 내 오장육부를 다지고 뭐 제가 소속이 어디지, 제가 뭐 하는 애지, 키가 얼마지, 나이가 얼마지, 뭐 재산은 얼마지, 뭐 무슨 생각하고 할지 묻는 것은 존재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어서 강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의미, 그건 존재입니다. 그걸 존재라고 사람이 번역하는 거예요. 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가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자, 하이데거의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지 않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있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분석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너희들 망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존재망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고 물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다 계시잖아요. 뭐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들이 내한테 있다는 것, 또 딸이 내한테 있다는 것은 존재 의미예요. 근데 딸이 어떻게 있는지, 아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들의 어떤 외적인 특성을 물으면은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존재 망각성에 대한 하이데거 주장이에요. 뭐냐면은 너희들은 있는 것의 의미를 묻지 않고 있는 사물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대신했다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치면 어머니가 어떻게 있는가, 어머니의 그 외적인 조건들, 어머니의 그 병세, 어머니의 그 몸무게, 뭐 90년이나 되니까 온갖 그 병을 안고 사시죠. 그 약한 치매도 있어서 어떨 때는 저를 알아보다가 어떨 때도 못 알아봐요. 어떨 때는 뭐 이름 이야기하면 그 네가 왔나 뭐 이렇게 가시고 어떨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 이게 존재의 의미예요. 하이데거 질문은 과학기술은 그리고 자본주의는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있는 것이 내한테 있다는 것의 의미, 그게 내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존재 망각성입니다. 이건 하이데거의 핵심 개념이라서 꼭 아셔야 됩니다. 하이데거의 핵심 개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있는 것, 또 너희들이라는 말은 우리 현대문화, 또 1차 세계대전에 일으킨 유럽의 체계, 유럽의 시스템, 그것은 있는 것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말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야 한다. 이게 존재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로서의 저한테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아프지? 쟤는 몇 살이지? 뭐 어떻지? 그러면 저한테 묻는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가족은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족은 내 병세 생각하고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파서 하지? 온갖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던 것에 따르는 온갖 다른 의미를 물을 겁니다. 이게 존재 의미예요. 근데 의사들은 제가 병원에 와서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지?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이데거의 질문은 현대과학은, 현대자본주의는 이 있는 것의 의미를 묻는, 이 존재를 묻는 질문을 잊어먹었다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주의와 같이 있는 것을 다만 대상으로만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묻지 않았다. 이게 하이데거를 1927년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유럽 철학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뒤엎어버린 말이 딱 요 말이 있어요. 존재 망각성.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죠.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있는 것과 있는 것의 있음이 다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이게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존재 망각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집은, 하이데거 생각은 집은 사는 것이에요.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하루에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게 집의 의미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집을 사고 파는 재산 가치로만 본다고요. 그거 아니다. 집을 보려면 집의 의미를 봐야 된다. 집의 가치, 집의 크기, 집의 평수, 아파트의 평수, 아파트 위치, 가격, 이걸만 보면 너희들은 집의 의미를 상실하고 산다. 그 이야기를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겪는 많은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일상을 회복하자. 일상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일상이라는 말 쓰는데 그 사람 물론 일상이라는 말 씁니다만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자. 삶의 객관적인 물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묻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삶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 저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철학을 개척하려고 했던 겁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뭔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철학하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은 다만 개념적으로 했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근데 왜 어렵게 말을 하느냐? 학문을 하니까,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갖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개념이 어려워지고 말이 어려워지고 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유럽 철학과 한국 철학의 또는 한국인의 삶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바로 이 대구에서 이렇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 유럽에서 그 유럽 철학을 뒤집어 엎었다고 말하는 하이데거의 철학과 무슨 사이가 있을까? 사실 돌아보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음의 현재와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돌아보면은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의들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별로 말 안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이 뭘 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삶,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 일상, 이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생각의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엄청 이해되실 겁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예.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좀 어려운 용어로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되시려고 봅니다. 고전성이 뭐냐는 이야기했고, 탈병상이 뭐냐 하는 것도 제가 썼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썼고, 한국이 이제 유럽에 의해서 근대화된 지 거의 1976년이 100년 전이 1876년입니다. 아시지만 1876년은 한국이,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연 해가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죽은 게 1976년인데 그 100년 전에 한국은,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고, 그로부터 불과 40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질 거입니다. 근데 그 일본은 사실은 유럽 과학기술을 등에 업은,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그랬죠. 탈아입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일본이 말하는 탈아입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고, 지배했던 이유는 그거죠. 우리는 유럽 문화를 입어서 과학적으로 선진한 국가고, 조선인은 미개하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어서라도 얘들 정복해야 된다. 이게 정한 논입니다. 그게 이제 100년 동안 이어졌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들이 망언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1876년이고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하이데거가 죽었고, 우리가 이 시기를 거쳤던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두 분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얼마 전에 80에 생일 때 찍은 그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이 옷은 그가 살았던 이 독일 서남부 슈발츠 지역의 그 전통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927년에 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뿐이고요. 매년 거의 매년 그 재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20세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전이고요. 존재와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그 메스키르케라는 독일 서남부에 있는 작은 그 도시인데, 이 사람은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입회까지 했었고요.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철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신학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가톨릭에서 떠났죠. 떠나고 했는데 자기 부인은 열심히 개신교 신자였어요. 평생을 하던 그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 묘기록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두 시간 강의니까 조금 하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꼭 질문 있으시면 그때 질문 시간 따로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 두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질문을 하시면 오히려 그 질문 갖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뭐 스승없이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하이데거 철의 고전성 그랬는데 제가 달라드린 이 페이퍼도 각주 5번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 이 사람이 가톨릭 사제가 신부가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철학으로 돌렸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근원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근원은 언제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살아가야 될 삶, 우리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나의 근원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나의 유래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근원, 유래를 보면 그 유래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보인다는 이야기, 미래가 가는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그 고전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유를 만들자. 그런데 새로운 사유가 갑자기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근원으로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분들이 세상을 체험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오히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오래된 미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과거가 사실은 가장 오래된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근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철학이라는 말도 뭐 형이상이 뭐냐 철학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느냐 이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 이해하고 뭔가를 해석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보죠. 어떤 우리 애가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았죠. 얘가 뭐 어떻게 행동했던 그 과정이나 뭐 사건의 개요는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야, 나는 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말에 이해를 맞추지 않습니까? 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설명이 다 됐습니다. 뭐 어떻게 행동하고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야, 나는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너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 너 그 이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해입니다. 즉 철학에서 말하는 이해는 우리 일상 삶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일상 삶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 삶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인 사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해명이라고 이야기해보면 철학은 이해하고 해명하는 과정입니다. 뭘요? 우리의 삶을 어떤 삶, 일상적인 삶 그리고 일상적인 삶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존재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존재 뭐 말은 어렵지만 우리 노래 많이 나왔습니까? 존재 이유 되지 않습니까? 네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해 뭐 이런 거 너의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해 뭐 이렇게 말하면 또는 우리 학생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대요. 쟤는 존재감이 없어. 이런 그 존재감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쟤는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적이 없으면 우리 흔히 쟤는 존재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존재입니다. 뭐 멀리 있는 말이 아니죠. 같이 가까이 내가 있다는 게 존재니까 하이데거 주장은 바로 그 존재를 우리는 일상에서 망각하고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일상의 삶 안에서 얻자. 그것을 하는 것이 이해와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해와 해석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오실 거 아닙니까? 이 더운 철에 차라리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누워 계시면 훨씬 편한데 이까지 일부러 오셔갖고 강의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 어려운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오신 겁니다. 수성인문학을 하니 이 문학 안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갖고 하이데거가 또는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건 이미 기원전 300년경에 고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행위사학이라는 그 책, 아까 제가 행위사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연학 이후의 책이다. 거기서 제한번에 임원을 써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성에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거 뭡니까? 인간은 온갖 모순성 속에 살고 있어요. 온갖 한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유한성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유한성이 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유한성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죽어야만 해요. 내 삶은 죽음을 끝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곧 언젠가 죽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만이 그 유한성이 아니죠. 뭐였습니까? 온갖 한계. 제가 몸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KTX 타고 내려왔는데 날짜를 사실 18일로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저께 이제 허겁지겁 기차를 끊었는데 제가 왜 18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연히 무슨 일정 잡다 보니까 1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다행히 좌석에 있어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조금 늦어서 못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안 내려왔으면 어떨 거예요? 제가 여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유한성을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저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한계를 갖고 있어요. 죽음뿐만 아니라. 그다음 모순성. 저는 솔직히 인간을요 모순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선을 지향하고 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하게 사나요? 저는 솔직히 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얀 거짓말도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뭐 저도 거짓말 많이 해요.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죠. 주로 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등등. 그렇지만 악한 거짓말을 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지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못한 면들이, 악한 면들이 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인간을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모순된 존재이고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순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 모순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느냐 하는데 인간들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선을 지향하지만 악한 면이 있다. 하늘을 향해 살지만 발은 땅에 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돌아보면 비참하고 비굴하고 몸의 그 나약함 때문에 허덕이는 그 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이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중간자다 이야기합니다. 사이 존재다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 하늘과 땅, 선과 악 사이, 영광과 비참함 사이, 뭐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자, 이런 모순성, 이런 한계, 이런 유한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순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유한성을 이야기할 때 그 죽음 이야기 했었는데 아까 뭐 그랬지만 하이데거가 그 존재와 시간 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섯 절에 걸쳐서 죽음을 분석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분석할 때 하이데거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인간만이 죽는다고 합니다. 동물은 목숨이 끊어져서 없어진다. 컴퓨터는 깨져서, 돌은 깨져서 사라진다. 인간만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요? 죽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이 자리로 가져와서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 죽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죽음을 현재화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죽음을 되풀이하고 죽음을 우리 삶 안에 가져오면은 내 삶의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현재로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을 듣는 것, 그거를 하이데거는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이 도덕적 상이 양심이 아니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합니다. 양심은 죽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죽음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죽음의 소리를 우선 존재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존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내 삶의 의미와 삶에 숨겨진 어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 이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인 성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는 양심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게 존재와 시간 뒤에 가면은 4절 이후에 나오는 대목에서 아까 말했듯이 존재와 시간 총 8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을 아예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해서 이게 이제는 이제 인간의 모순성, 한계, 유한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그는 삶의 무의미와 진부함을 넘어서자고 합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고 지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노래도 이때에 보니까 사랑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사랑이 왜 지겨울까요? 뭐 10대 때 사랑할 때는 온갖 가슴이 뛰고 온갖 그녀와 또는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이 진부하고 사랑이 지겹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무의미와 진부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의미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이데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드레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삶에 빛나는 순간이 있다. 우리 삶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다. 그런 체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에 어떤 포항이나 저렇게 갔을 때, 뭐 정초른 날 포항에 갔을 때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아침에 일출 봐야 되니까 어디 가면 늦게 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나가요. 왜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못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 아침이라고 하고 일출을 보러 갑니다. 석굴암에 올라가서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 삶의 빛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스러움이 꼭 신을 만나야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사랑을 느낄 때, 또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또 누군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걸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벅찬 감정들, 이게 빛나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빛나는 순간들을 통해서 삶의 무의미와 진밤을 넘어선다. 이 빛나는 순간이 뭔데요? 우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그건 아마 이 일상에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가 있어서 정말 내가 기쁘다. 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이구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때 그게 바로 일상에서 맛보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체험이고 이걸 빛나는 순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빛나는 순간과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2022년의 한국 사회 시스템은 유럽이 또는 미국이 미국이나 유럽이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3가지 시스템에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과학기술주의, 지식은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는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순수한 정치적이고 사회적 시스템은 이른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현대사회를 분석하게 됩니다. 철학자가 이제 그 단순히 자기 이야기만 수필가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을 때 독일이 또는 유럽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죠. 현대사회가 뭐냐? 현대사회는 소외와 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거는 이제 하이데거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하이데거 책을 근거로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취 중심 사회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보시면 우리 가장 가까운 주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우리 아들, 딸이나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젊은 사람들은 뭘 갖고 사나요? 성취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뭔가 성취해야 돼요. 뭐 집도 사야 되고 직업도 얻어야 되고 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비싼 거 뭐 보면도 집값 많이 올랐죠. 서울도 많이 엄청 올랐습니다. 집 하나 사야죠. 갖고 있어야지 뭐 온갖 성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취 중심을 삽니다. 근데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가속시켜요. 끊임없이 더 많이 하라 그러고 더 뛰어가라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그러고 더 많이 일하라고 그래요. 뭐 누구는 또 요즘 뭐 120시간 일하라고 이런 소리도 했대요. 또 더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가속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과 중에 로저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이 하이데거차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현대사를 분석할 때 소외와 가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성취주의 사회는 사람을 가속시킨다. 엑셀레이터를 밟아. 그래서 독일말로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엑셀레이터를 말쓰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사회다. 그런데 그랬더니 뭐가 벌어지느냐? 내가 소외된다. 내가 삶에서 소외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소외되고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관계에서 소외되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지 않은 즉 하이데거식으로 하려면 존재의 의미에서부터 소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외와 가속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하이데거차를 근거했다고 하는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독일 사회는 니힐리즘의 사회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하이데거 한 말이에요. 하이데거 한 말이에요. 니힐리즘의 사회다. 전후 유럽이 이룩한 성공의 시대는 사실 돌아보면 니힐리즘의 사회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허무주의라고 번역합니다만 허무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니힐리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은 공허한 무의미의 세계, 무언가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나 이런 것이 공허하다고 니힐이라고 말하는 공허하다고 말하는 그 시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니힐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번역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허무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삶을 허무한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라고 말하는 공허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니힐리즘이에요. 그래서 니힐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이데거가 니체의 철학을 분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니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정확히 하면은 니체가 뭐라고 하냐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니체가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여기까지만 좀 쉴게요. 어느 날 미친 사람이 대낮에 시장에 등불을 들고 나옵니다. 대낮에 딱 밝은데 중천리에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눈을 감고 사는 맹인이라 이거예요. 너는 겉으로 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등불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신을 찾는다. 신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럼 사람들이 막 웃죠. 미쳤다. 시장에 어떻게 찾아서 지금 도보시장 가서 나는 신을 찾는다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 저 맹신조구나. 아, 제 이야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는 촛불을 등불을 던지고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외칩니다. 너와 내가 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없다고 말하는 적이 없고요. 신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라는 말은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뭐 또 뭐라고 천명? 뭐 이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게 유럽 사회 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유럽 사회 신인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으니까요. 그 신을 우리가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니체는 신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였느냐?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니힐적인 삶을 삶으로써 신을 죽였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미친 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는 신의 죽음을 위로하는 레퀴엠, 진홍곡을 연주해요. 신이 죽었으니까 장성곡을 연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퀴엠이죠. 모차르트가 특별히 했던 그 진홍곡. 레퀴엠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함을 칩니다. 교회는 거대한 신의 무덤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가 그 신의 어떤 그 의미를 못 살린다는 그런 비판이죠. 이게 이제 니체가 했던 그 신은 죽었다는 말에 즐거운 학문에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하이데거가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게 꽤 길게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니힐리즘이다. 오늘날 유럽 사회는 바로 최고의 존재자인 신을 죽임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니힐에 빠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의미를 발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삶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6위 경제권이라고 작년에 발표했죠.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놀랄 일이죠. 그때마다 모든 게 일본의 우도가 훨씬 뛰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구매력 수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추월했죠. 그 정도로 경제력으로 풍요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니힐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요것을 설명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하이데거 철학을 가지고 현대 사회는 생산성, 프로덕션 하는 시대에 빠져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프로덕션 하는 형이상이다. 프로덕션 하는 거다. 그럼 뭐가 프로덕션 하는데요? 자본주의가 자본을 프로덕션하고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적인 대상을 생산해내는 프로덕션하는 프로덕션의 시대에 빠져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는 존재망각과 존재의미에 대한 상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분별 없는 열정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것은 누구 글이냐 하면은 릴리아라는 미국의 그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치 철학자들이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철학자들 4명을 분석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전집이 지금 현재 100권 이상 나왔습니다. 102권이 최근에 출판됐던 책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 책을 쓴 사람이고 저같이 하이데거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죽을 지경이에요. 100권 넘는 그 독일어 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부속 논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정신이 없는 적인데 정말 그 20세기를 바꾸어 놓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철학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독일어권인데요. 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고 한 사람은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언어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국적이죠. 이제 하여튼 독일어권이니까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룩하고 철학사의 전환을 이룩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흠집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 죽기 직전에 그 자료도 남았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그 자료를 그 하이데거의 고전성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굳이 그 글을 쓰면서 그 분별 없는 열정을 인용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데거는 여기서 독일을 한국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독일의 위기, 독일 정신의 몰락,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몰락한 것, 그리고 나치를 통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 모든 독일 정신의 그 위기를 어떤 그 위기 원인이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인데 이것을 한때 정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참여가 사실은 나치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나치는 아는 것처럼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지른 겁니까? 정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말 수백만 명의 유대인뿐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1933년에 처음에 강도수용소를 만들 때는 그 사회에서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누구요? 정치권자, 장애자, 동성애, 뭐 이런 그 사회에 필요 없다. 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을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공연한 거죠. 옆에 장애인 없으면 좋아. 뭐 옆에 동성애 저거 정치 나오는 거 아니야? 저를 수용해. 그 다음에 그 반정부 인사들, 정치권들이죠. 이 사람을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고백교회 그 목사가 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는 침묵했다. 공산주의가 잡혀갈 때 나도 침묵했다. 카톨릭 신자가 잡혀갈 때 침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인 나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글을 쓴 고백교회 목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독일 사회가 그렇게 파시즘으로 흐르고 나치가 등극하고 온갖 이 혼란에 빠져있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물었을 때 릴라는 저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철학으로 그것은 워낙 천재들이니까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그 생각으로서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정치 참여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열정, 그것을 그는 분별 없는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잘못들은 우리가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하이데거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저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 사회 정치나 또는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가 참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에도 소개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려면은 저런 책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허무주의적 파시즘, 아까 말한 니힐리즘이 퍼지면 그 안을 차지하는 건 파시즘입니다. 하이데거가 두 가지 파시즘을 가장 경계했어요. 그게 놀랍게도 미국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소련과 미국을 다 같이 비판해요. 왜냐하면 소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산주의적인 파시즘이고 그래서 그 자체를 거부하죠. 공산주의를 거부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미국도 비판해요. 왜? 자본주의가 과잉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사회도 사실은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사회다. 그래서 미국과 아메리카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메리카니즘과 공산주의 둘 다 옳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 뒤에는 현대의 기술 문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이데거의 그 철학이 우리에게 고전성의 의미를 지닌다면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삶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 철학을 찾아내는데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1955년에 이 사람이 철학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짧은 책을 씁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이 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927년에 존재와 시장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시간 좀 흘렸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하이데거가 그게 유명해진 뒤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현대 철학은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해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들은 거의 다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정치 참여 때문에 굉장히 좀 요즘은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만은 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철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철학이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이해하고 해명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저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철학은 그리스적인 것이고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이 뭐냐고 묻는 것이다.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를 저는 그 하이데거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철학의 역사는 문제의 역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를 느끼시죠. 살아가면서 이게 내 삶에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의 철학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명하고 싶다. 사람이 왜 사는 거지? 또는 성이 뭐지? 사람이 왜 악하지?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등등 수많은 문제를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이데거가 철학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국인의 또는 여기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죠. 일상적인 삶 그리고 그것과 정치에 연계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왜 하냐면은 정치라는 말 자체가 폴리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정치를 영어로 폴리틱이라고 했습니까? 폴리틱이란 말의 근원은 폴리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스가 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한 7, 8만, 10만 정도 사는 조그만 그 공동체예요. 우리 지금 옛날 마을 같은데, 읍 같은 그 마을,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 같은 것이 폴리스였는데, 그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계, 이게 폴리틱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옮겼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게 정치입니다. 수성구에서 뭘 한다면 수성구에 사는 주민들이 수성구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관계들, 주민들 자치들 이게 정치예요. 정치가 무슨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꾸는 게 정치다는 뜻이 바로 폴리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폴리틱이라는 말은 폴리스의 삶, 우리가 사는 수성구 사람들의 삶 이게 이제 폴리틱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가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이데거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사실은 나치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1934년에 그 당시 대학 총장은 이제 나치 당원이 아니면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라는 프라이부르크가 아주 유명한 독일의 철학 도시예요.
그 아주 전통적인 도시죠.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한 10개월 정도 총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참여유기제 활동을 참여를 하는데 10개월도 안 돼서 결국은 탈당을 이제 그만두고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치를 통해서 독일 정신의 또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봤는데 정치에 들어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못 버티고 결국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10개월의 참여가 문제가 돼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강의 금지를 당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감옥은 가지 않고 강의 금지만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57년에 강의 금지가 풀려서 한 3년 정도 강의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5점을 남아있고 혹시 하이데거 차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데거에 대한 그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다뤄요. 예를 들시면은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하이데거와 제자들 그리고 나치라는 책입니다. 하이데거 제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 레비트라든가 한나 아렌트 들어보셨죠? 미국의 정치 철학자. 이 사람도 하이데거 제자예요. 사실 한나 아렌트는 제자라기보다도 연인이었습니다. 연인이었는데 제자였는데 연인이었죠. 이제 숨겨진 연인이었고 사실 그렇게 보면 하이데거가 인간적으로 좀 말고기 하면 약간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철학적 워너비들 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 마르쿠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하이데거 철학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 철학이 워낙 위대하고 워낙 뛰어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걸 전파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저지른 잘못들, 정치적인 실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중적인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다룬 책이 바로 이 하이데거와 그 제자들의 이런 책입니다. 그 나치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실 관심 보셔도 여기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지금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제가 많이 빠르거나 그러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요. 제일 서두에 보면은 플라톤이 썼던 소피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책 본문이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내용들을 써놓은 거니까 제가 인용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달러 보면은 이건 이제 플라톤이 썼던 소피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존재하는 다운표를 땄습니다. 다운표를 했어요.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당혹선에 빠져 있다. 이게 기원전 4세기경에 플라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저 무슨 소리지 그러잖아요. 이 존재하느냐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존재하느냐고 번역했는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너희들은 네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네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는 가족관계의 자식이든 부모든 또는 친구든 하든 뭐라고 내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거 안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시면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관계가 삐뚤어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주면 또는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또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등등 뭔가 변고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또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또는 가장 내가 아꼈던 사람인데 뭔가 관계가 삐뚤어져서 원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묻게 됩니다. 걔가 나한테 무슨 의미였지? 걔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지? 라고 묻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그 존재의 의미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노래, 김종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가 있으면 내가 뭐 행복하고 뭐 등등 그런 대중에 많이 나온 노래들, 이런 것처럼. 플라톤이 했던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럼 돌아봐라. 진짜 그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냐? 사랑하는 그가 내한테 있다는 것이 또는 사랑하는 그가 없어졌다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해보자.
이게 이제 소피스트 이야기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이제 그 인용하고 다음에 존재하는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가. 그가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네가 정말 생각해 봤느냐. 우리가 이걸 물어보자. 제가 아까 철학은 학문을 일반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별적 경험을 가져요. 근데 이 개별적 경험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보편적인 말로 만드는 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체적인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을 겪고 일상을 체험하는 것을 학자들은 다만 그거를 보편적인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문을 일반화시키고 개념화한다는 건 다 그런 의미니까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런 질문을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존재와 시간은 바로 이것을 이런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존재와 시간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흥분을 하면은 목이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요. 직업병인데 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좀 하면은 이제 그 기침이 나고 기운만 조금 돼도 막 기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을 다스려 흥분 안 하는데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좀 흥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목소리 올라가서 좀 이해하세요. 좀 아침에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이거는 서두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낱장으로 따로 써놓고는 이 책은 그걸 위해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존재와 시간을 썼죠.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에요. 왜 존재와 시간이냐면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계 철학계에서 유행처럼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게 유행했습니다. 왜 우리도 뭐 출판계에 보면은 뭐 책에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일문일답,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철학계의 트렌드를 이 사람이 존재와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와 무엇이라는 게 유행이 돼서 이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존재와 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은 그 독일에 유학을 2년 했었고요. 베를린에 유학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내시당 작가하다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 작가 같이 했습니다. 이때 존재와 시간을 읽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존재와 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굉장히 이제 주장을 해요. 하이데거가 살아있던 사람이니까 좀 웃기잖아요. 하이데거가 볼 때는 사르트르가 자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대한 편지라는 책을 써서 사르트르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이해를 못하면서 내가 너의 스승처럼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아주 가식거리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여튼 존재와 무, 그다음 존재와 세계, 뭐 등등 수많은 그 엔드로 나가는 책 제목이 하이데거가 유행처럼 퍼뜨렸던 하나의 트렌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왜 거기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했는가? 하이데거는 이렇게 하죠. 자,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데 그것을 나는 시간의 관점에서 해명합니다. 그게 존재와 시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에요. 왜 시간의 관점에서 묻느냐 하면은 그 이전의 유럽 철학은 언제나 영원불변이라는 관점에서 묻습니다. 영원불변이 뭔데요? 우리도 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교적인 문화권에 사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라는 말 만들어보셨죠. 천명 만들어보지 않습니까? 천명이 뭔데요? 천명이 시간에 따라 변하나요? 안 그렇죠. 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원불변에 대해서 영원불변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봤어요.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 노래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영화도 많이 나오죠. 헤어질 때 애인이 헤어져야 그러면 묻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고 묻는데 헤어지는 애인은 그러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러고 변했습니다. 사랑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매일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심한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이 불변하는 것일까? 사랑이 변하는 것일까? 저는 예? 교수님, 저는 사랑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람 변하죠. 사람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하이데거 이야기는 뭡니다. 사랑이 불변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영원 불변한 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한한 존재다. 시간 속에 사는 존재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우리 삶 안에서 진리가 문제가 되지. 하느님의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사의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천사의 진리다. 하느님의 진리다. 신의 진리지. 나에게는 그게 그래, 존재 의미는 나에게 드러나는 존재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이데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간이라는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봐라. 우리 시간이 어떤 자리냐. 어느 날 젊었던 10대 시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대 시대 때 설레이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나이 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60, 70. 그리고 옛날처럼 사랑이 설레지도 않아요. 사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저게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면 뭘 노리는 게 아닙니까? 등등. 사랑이 변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이데거가 묻는 질문을 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디폴트다.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 시간의 관점을 떠나서 세계를 본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다 헛거야. 그거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를 하겠다는 거. 아까 말한 이해와 해석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모든 개개 존재 이해 일반의 가능한 지평. 많이 제일 어려워요. 독일만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을 그게 존재 일반이죠. 존재 일반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들 전체를 다 통트는 거니까 그것을 시간의 관점에서 그냥 설명하겠다. 지평은 뭔데요? 배가 어디 떠 있습니까? 울릉도 가시면 동해 가시면 배가 동해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배를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 배가 어디에 떠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 배가 동해에 떠 있는 거하고 그 배가 저 서해 중국 인근에 떠 있는 거하고 저 소말리아 앞에 있는 그 해전 그 바닷가 해적들이 난무하는 바다에 떠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동해에 떠 있는 거하고 소말리아 해전 그 해적들이 난무하는 데서 떠 있는 거하고 또 중국 영토 또 북한 영토에 가 있는 거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를 우리는 배만 보는데 배가 떠 있는 바다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지평이에요. 즉, 저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존재 의미를 묻자. 그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자. 네가 있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시간이라는 바다 위에서 보자. 시간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다. 그게 하이데거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라는 지평에서 보자. 왜 여기 영혼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스피노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유럽 철학 전체를 통틀어서 유럽 철학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아까 신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신이에요. 신. 왜? 신은 최고의 존재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신이 세상을 움직이고 신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유럽인들에게는요. 신을 믿고 안 믿고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신은 최고의 존재잖아요. 니체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신은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역적 소리 듣고 끊임없이 아직도 니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럽 문화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를 든 철학자가 아닙니다. 망치가 뭔데요? 못 치는 게 망치기도 하지만 때려 부수는 것도 망치잖아요. 그래서 망치를 들었다는 말은 유럽 전통을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니체가 스스로 자기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초인은 딴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때려 부수고 그 위에서 나오는 그걸 모든 걸 넘어선 사람을 그 사람이 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이데거 철학의 거의 대부분은 니체 철학에서 영향을 받고 니체 철학의 틀 안에서 자기 독창적 철학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를 이야기할 때 니체를 꼭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이나 또는 신의 관점, 이런 관점을 떠나서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의미,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존재와 시간 서문에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방법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상학적 해석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것은 해석하는 데 문제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사용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초기 낭만주의 이것도 나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존재가 뭔데? 라고 물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존재는 뭐 딴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존재자와 존재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존재라는 말은 쉽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존재자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존재예요. 그럼 I am here 라고 말하면 I는 존재자예요. 근데 M이 존재입니다. 나는 여기 있으니까 I am here. 그러니까 M의 의미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네는 존재자예요.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존재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뜻은 보통 이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계사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 이 계사거든요. 그 문법에서 말하는 코플라라고 말하는데 그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결혈에서 없음 이야기했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없음과 어머니의 없음과 유니콘의 없음이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니콘은 아예 없어요. 히말라야에 서린이 있다고 그럽니다. 2m짜리에 나는 서린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린은 없거든요. 마법사 해리포터의 마법사 할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하죠. 그 없음과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없음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어머니의 없음은 다르거든요. 근데 없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의미를 묻게 됩니다. 없음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강하다가 아마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 같은 경우 이제 세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니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밖에 나와서 쉬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놀러를 가시거나 이러면은 집에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만 나가서 이제 놀고 하니까. 그럼 아버지가 괜히 심지를 해요. 엄마 나냐? 뭐 어쩌라고 자고 밥이 왜 이러냐? 그럼 막 화를 내시거든요. 엄마 없으면 그렇게 이제 애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 없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걸 갖고 있음을 묻습니다. 그래서 없음의 의미가 뭐냐? 나를 떠나간 그녀의 없음이 뭐냐? 이런 또는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없음을 갖고 있음을 묻습니다. 그런 의미고 현상학적 해석학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론과 역사 아까 설명했었죠. 있음의 의미를 잊어먹었다. 그런데 그 있음의 의미를 잊어먹은 것을 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있는 것과 있음은 다르다. 그 다름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 즉 있음의 의미를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이 좀 하니까 그 책을 보시면 쓰는 그 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이제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만 좀 시간 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설명하고 할게요. 기초존재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존재와 시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초존재론이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겠다는 거예요. 기초는 이제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땅 파는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집은 너희들이 짓고 무슨 재건축하려면 집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뜯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파서 땅에 토속을 달리고 아파트 지을 때 보시면 알지만은 아파트 짓는 시간이 3년이라면 1년 이상을 땅 파기 작업만 합니다. 땅 파고 땅 고르는 작업 1년 이상 하죠. 그 다음에 건물 세우는 거야. 한 요즘은 6개월만 세우지 않습니까? 세금 들어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장공 사대 저건 더 걸리고. 땅 파는 것이 거의 반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땅 파는 작업, 그게 기초존재론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데요. 전통 형이상학을 해체하자. 이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다 보니까 여기 앞에서 집을 뜯고 새로 아파트 짓고 있던데 거기 아마 건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있던 건물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뜯어내고 땅을 다지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죠. 이 세 단계를 보세요. 우선 있는 집을 뜯어내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해체에 대해서. 전통 형이상학을 뜯어내자. 이제 니체가 말했던 망치를 든 철학자죠. 망치를 들고 전통을 깨부수자. 깨부수기만 하면 되나요?
공산주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깨부수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통만 깨부수죠. 문화대의 혁명이, 중국의 문화대의 혁명이 왜 실패했습니까? 깨부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깨부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깨부수면은 그게 새로 시어야 된다. 이게 하이데거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혁명 사학을 해체하고 1번, 둘째, 땅을 다지자. 내 작업은 땅을 다지는 작업이다. 그 기초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자기의 학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존재대로라는 지평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그 작업에 일반적인 걸 삭혔다. 아까 죽음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죽음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시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음이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또는 유한성이라는 한계에 따른 유한성이지 않습니까? 유한성을 지르고 있는 존재다. 그걸 떠나서 이야기하는 건 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존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 철학에서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현존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다 현존제예요. 우리가 현존제인데 하이데거는 그 서문에서 딱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을 현존제라고 하겠다.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은 있음의 의미가 드러나는 존재가 현존제다.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현존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 어렵죠. 아까 말한 거 다시 하면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현존제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어려워지는, 아까 제가 했듯이 독일 사회에서도 이 말을 좀 번역하자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현존제라는 말 안 쓰죠, 사람들은. 그냥 독일말은 다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하이데거는 현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말씀드린 거 그렇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 인간의 존재를 현존제라고 한다. 요 말을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현사실성. 이 말도 그냥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도 독일 애들이 들으면 뒤집어집니다. 제가 그 독일에서 그 식당에서 이야기했죠. 식당에 앉아서 우리 그 기숙사에 어떤 독일 그 모녀가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정도 하냐고. 그 당시만 해도 동영상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요즘에 좀 달라지지만. 그때는 일반 집에 가면 할머니, 독일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수시식 화장실 쓰는 법 가르쳐주고 이랬어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있다 그래도, 그래도 너 모른다고. 너는 나 트레이드냐, 뭐 이런 있을 때예요. 제가 이제 80년 중반에 유학을 갔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한국 이야기하면은 한국 전쟁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뭐, 그때 구호폰 보냈다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가 그때입니다. 현사실세는 말 안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이데거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있어요. 하이데거 누구냐고. 뭐 하든 정말 그런 사람인데 현사실세는 말도 안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사소한 말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현재 내가 그렇게 있는 것이 현사실세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방에서 이 온도에 여름에 뭐 나가시면 또 댁에 가실 거고 또 대구 수성구에서 이렇게 이게 현사실세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별, 나이, 나의 지금 삶의 모습, 이게 현사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팩트, 사실, 이게 현사실성입니다.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하이데거는 너희들이 철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현재의 사실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자. 이걸 그가 현사실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말로 파티치테트라고 그러는데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도 처음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독일 사람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현사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실존 분석이에요. 왜 현존제라고 말을 그저 했냐 하면은 현존제는 인간은 실존한다고 해요. 실존한다. 실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실존하고 계세요. 실존한다는 말은 현재 내가 이렇게 있다. 그게 실존입니다. 말은 어렵지만은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실존입니다. 그렇게 실존해야 하는 실존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염려, 세계내 존재, 처해 있음. 요것 갖고 세계내 존재부터 이야기 드리면 인대어 표준장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해요. 나는 세계 안에 있다. 우리 모두는 세계 안에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국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 생일 내가 조정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계 안에 그냥 부모에 의해서 던져져서 태어났어요. 이런 성별로, 이런 나이로, 이런 모습으로, 또 한국이라는, 또는 대우라는, 또는 뭐 어디가 좋죠. 뭐 하든 뭐 경북이든 어디든 하든, 또는 뭐 한국 어디든 하든 한국 사람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던져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이데거가 세계 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철학자 아니죠. 한 거는 하나 더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프로젝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 안에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러나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운명을 바꾸고 뭔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인디어 글쓰자 세계 내 존재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졌지만 세계를 프로젝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난다 하는 말이 무엇을 가지고 프로젝트하느냐? 그게 존재의미다. 내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들으면 그 있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세계를 프로젝트한다.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던져져 있는 것만 아니다. 그래 던져졌어. 그렇지만 나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그 능력과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들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세상을 프로젝트할 수 있는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디어 글쓰자인데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던져져 있지만 기획하는 존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염려와 불안을 얘기해요. 실존하는 현존제의 실존 양식은 우리가 있다는 양력은 쿠라, 염려다. 염려는 뭔데요? 염려 그러면은 말이 좀 적한데 사실은 정확히 독일말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 뭐 지금은 뭐 나이가 드셔서 아까 뭐 90년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90년대이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 항상 걱정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온다는 걱정, 아버지 내 말 안 들어 집 못 사서 우리 집 일이 못 산다는 걱정, 뭐 어디 밖에 나가면 자전거 조심이라는 걱정, 뭐 온갖 걱정 속에 삽니다. 염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존재 양식이 끊임없이 뭔가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 마음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끊임없이 마음 쓰시죠? 어디 마음 쓰시죠? 언제 일 끝나지? 뭐 가기 있다. 제대로 나 제저 왜 저 빠르지? 뭐 끝나고 빨리 가서 시장에 들러야 되나? 뭐 오늘 저녁에 누가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온갖 마음 쓰고 있습니다. 또는 큰 뜻으로 날씨가 왜 이래? 기후가 왜 이래? 정치는 왜 이러지? 뭐 온갖 마음을 쓰고 있어요. 하이데거가 인간을 규정하면서 그럽니다. 인간은 마음 쓰는 존재다. 그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마음 쓴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쿠라라는 여신이 길을 가다가 진흙을 봤어요. 진흙을 보면 진흙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갖고 진흙을 갖고 자기 모습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지 닮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불러가고 얘 이름 좀 지어줘. 그러니까 얘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내가 이름을 지어줘서 이게 내 거다 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지거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신인 제우스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신이 중재를 합니다. 얘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얘가 살아있는 동안은 시간 네가 좀 지배해라. 이제 그 시간의 존재다. 근데 죽으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죽음의 세계 안에서 살 것이고 그걸 만든 신은 쿠라의 신이니까 그 존재는 쿠라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다. 쿠라가 바로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모 붙이는 거예요. 호모라고 붙이는 게 이 신화가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바꿔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의 마음을 쓰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는 불안해하고 있다. 근데 불안해한다는 것이 뭐 우리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많지만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기분이라는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갖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와 불안이라는 기분 이걸 설명하고 세계 내에 있다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단어로 인간의 실존 양식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언제나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독일말 힌델리카이트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걸 처해 있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해와 해석이라고 말씀입니다. 이해와 해석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해 해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너 행동을 이해를 못하겠다. 할 때 그 이해를 못합니다. 팩트를 못 알아듣다는 뜻이 아니고 팩트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다 이해할게. 나 너 이해해. 그러고는 너를 받아들인다는 거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해석학적 존재론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쓴다고 그러는데 해석학은 철학에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학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을 끊임없이 인간은 해석하고 사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당군 신화를 설명해 주시면 당군 신화가 팩트가 아닌 거 아시죠? 당군 신화 팩트 아니잖아요. 곰과 호랑이를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인다고 사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당군 신화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곰 잡아서 100일 동안 때려가면서 쑥만을 먹이면 사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시도를 우리는 아무도 안 해요. 그죠? 누가 그런 시도 한 적 있어요? 도시 농촌에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간다는데 곰 잡아서 좀 때려가면서 천명들 얼마나 좋아요. 아무 시도 안 합니다. 그 말은 신화가 팩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군 신화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당군의 자손이다. 당군의 자손. 그 차이, 그거를 우리는 해석의 잣대로 당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이데거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다. 인간을 끊임없이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이야기해요. 인간은 언어를 지니고 있다. 많이 사실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건 위트게슈한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그냥 스피킹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스피킹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스피킹 아닌 말도 다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처해 있음,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말과 언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인간을 갖고 보는 본래적인 인간하고 이 본래성과 다른 것이 비본래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빠져있음, 잡담, 호기심 이런 거예요. 잡담 뭡니까? 그러면서 짓거리는 거죠. 짓거리고 수다 떨고 잡담 떠는 거. 이것을 비본래성입니다. 빠져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빠져있거나 뭐 영화에 빠져있거나 무슨 마약에 빠져있거나 마약에 빠진 사람 없겠지만 하여튼 뭔가에 빠져있는 것을 그는 이렇게 빠져있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잡담과 호기심 또는 애매함에 빠져있는 것이 비본래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런 존재는 일상적인 평균성과 일상성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료가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2시간에 사실은 다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주 교과서 100권이 넘게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한 권만 해도 읽기가 정말 한데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전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제가 준비했던 전체도 다 설명 못한데요. 조금만 설명하고 그냥 할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관심 있으시면은 시중에 하이데거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앱도 서비스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 테니까 하시죠. 하나만 더 지금 시간이 15분 좀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 5분 이상 더 설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2시간 내려와도 2시간 하고 2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생각하지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건데
조금만 더 5분만 더 설명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요. 인간은 존, 로곤, 엑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로고스를 지닌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로고스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데요? 로고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로고스란 말이 동아시아의 도라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로고스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가 로고스입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 둘째는 인간이 지닌 이성, 지성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지닌 말, 음성이 말이 로고스예요. 이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신약 성서입니다. 이거 혹시 교회 나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신 분하고 신약 성서 읽어보시면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예수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은 유럽 철학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 개념을 기독교가 수용을 해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다라고 말하는 유효한 부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인간에게 와서 예수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로고스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로고스를 지닌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화적 존재, 의미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존재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고 그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인간, 존재 의미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더불어 같이 하는 삶 존재다. 각자의 존재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바쁘니까 이제 연도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뭐 슬라이드만 잠깐 보시면은 이래 하고 이제 존재론적 결단, 인간은 그 나그네인 존재다. 호모 베아토라고 하고 기리의 존재다. 죽음을 향한 존재다.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요. 이미 벌써 우리는 존재 진리를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미 벌써와 아직 아닌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향한 자유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인간은 관계 맺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린 왕자에서 보면은 그 어린 왕자가 그 장미와의 관계를 갖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장미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지구상에 수많은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가 아니고 별에 두고 오는 그 장미. 그것은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즉 나와 관계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하이데거 역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관계 맺는 존재다. 이거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죠. 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나란다. 나와 너의 세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세계가 있다. 나와 너의 세계는 인격적 관계의 세계고 나와 그것의 세계는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능 존재를 설명하고요. 진리를 그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 진리가 이제 사실적인 진리가 있고 의미적인 진리가 있다. 우리는 사실적인 진리만 빠져서 의미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도 의미를 바라보는 숙고하는 이성이 있고 계산하는 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등등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슬로다이크는 이제 하이데거 학자인데 독일 학자인데 요즘 아주 강력하게 기술공학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하이데거 철학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해요. 이 도서관에도 제가 쓴 포스트 휴먼 책을 제가 지난번에 기증했거든요. 그거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상이 뭐냐 하는 거죠. 설명에서 한번 보시고요. 사물에 대한 설명하고 입니다. 포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포도가 있고 이런 포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뭐 이 정도 하고요.